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집화장이 쓰레기장인 거죠. 결국에는 쓰레기가 모여있는 장소니까 집화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은 집화장이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야, 펜스 같은 게 치어져 있어야 거기다 모아 놓을 텐데, 그 해양 쓰레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생에 따라서. 하나는 이제 하천 같은 데를 따라서 육상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다에서 발생하는 건데,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는 어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 크게 대표적으로 스티로폼 V라든가 그물 종류, 밧줄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오는 쓰레기들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육상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하고 어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발생한 이후에, 물론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발생한 쓰레기를 어딘가에 누군가가 수거를 해야 되죠. 수거를 하면 이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해양 쓰레기도 수거를 해서 어딘가에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아놓는 것을 집화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아놓은 것을, 이 해양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는 좀 달라요. 생활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 이제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하면, 해양 쓰레기를 거기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집화장에서 운반해서 별도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과정이 있고, 또 집화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과정이 있고, 최종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최종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각 그 과정마다 문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거하는 과정은 뭐냐면, 바닷가가 그냥 해수욕장 같은 데면은 수거하는 게 수월하겠지만, 이게 절벽 같은 데도 있고 옹벽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집화장이 쓰레기장인 거죠. 결국에는 쓰레기가 모여있는 장소니까 집화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은 집화장이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야, 펜스 같은 게 치어져 있어야 거기다 모아 놓을 텐데, 문제는 바닷가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태풍이 한번 오면 바닷가에 있는 지붕도 막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자루에 모아 놓은 거 금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집화장을 안전하게 펜스로 쳐놓지 않는다면 이게 다시 쓰레기가 되는 과정이 지금도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섬에 집화장이 없는, 해양 쓰레기 집화장이 없는 섬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반출하는 과정도 한번 실어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운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바지선을 별도로 대여해서 싣고 나와야 되는데 한 대 빌리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운반 비용만. 이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운반을 제때 할 수 있냐? 제때 할 수 없고 1년에 한 번. 그럼 그 말은 그 집화장의 쓰레기가 1년 동안 쌓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해양 쓰레기는 이 물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자, 젖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 타요. 또 하나는 이 물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지에 갖고 나와 소각을 할 때 이 악취 문제가 새로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그물 안에는 와이어라고 해서 쇠 같은 것들이 속해 있는데 이게 되게 억셉니다. 그러니까 분리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하고 분리 선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최종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저희가 관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관련된 예산, 관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발생한 쓰레기 대부분이 그대로 해양 쓰레기가 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쓰레기는 지금 현재로 보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은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담배꽁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배꽁초 필터는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담배꽁초가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이 버리면 뭐 도로가에 버려진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빗물바지를 통해서 수로를 따라서 하천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결국에는 유입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담배꽁초 되게 작기 때문에 어떻게 아주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빗물바지에서부터 이걸 걸러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빗물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은 해양 쓰레기라고 해서 해수부만이 아니라 도로공사, 그러니까 국토부도 해양 쓰레기 저감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도로는 이제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하천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바다는 해수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단계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차단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뭐 걸음망도 단계별로 사이즈별로 왜냐면 이 담배꽁초가 이 듬성듬성한 그 걸음망에는 걸리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에 어느 위치에서 걸을 수 있는지 어떤 걸 걸을 건지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부분이면 일단은 뭐 100%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지금보다는 하천을 통해서 유입되는 게 줄어들 수 있다. 또 하나는 해수욕장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비만 오면 그게 바다 쓰레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기적인 수거를 위한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바다 청소부, 하천 청소부,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청소하는 분들처럼 하천도 청소하는 분들, 그다음에 바닷가도 청소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어구 쓰레기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구는 별도의 관리하는 법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20대 국회에서 어구관리법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 어구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졌어요. 어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민들이 얼마를 사용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버려지는지가 통계가 금방 잡히거든요. 그러면 어구를 판매할 때부터 얼마나 사갔는지 또 얼마가 폐기되는지를 알리고 또 이거를 다시 폐금으로 갖고 와야만 새 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도화하면 어민들이 그냥 바닷가에 잘라 버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망망대해 어딘가에 그냥 버려도 티가 안 나거든요. 쓰레기 육지에서는 버려지면 버린 쓰레기가 눈에 보이는데 바닷가에는 잠겨 버리기 때문에 침적돼 버리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또 먼 바다로 떠나가기 때문에 이게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육지에 계신 분들보다 더 약해요. 바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판매할 때부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제도로 어구를 관리해야 된다. 그 제도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시가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12월이면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인천에 있는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체계, 그다음에 발생 억제하는 체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딱 하나만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일회용품 금지에 대한 부분. 적어도 인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물론 품목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목, 종이컵이라든가 빨대라든가 몇 가지 일회용품은 인천에서는 적어도 공공 공간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가 바뀌면 전체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회용품 금지 이 부분만이라도 그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페트병 특히 이제 우리 물병 있지 않습니까? 이 물병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비닐 라벨 같은 거를 인천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나의 제품 안에는 재활용 품목이 재질이 2개 이상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충분히 지금도 제도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버린 거는 우리가 쓰고 버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으면 남겨놓은 거는 누군가의 먹이가 되는 체계가 이 생태계 시스템이거든요. 먹이 사슬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누군가의 먹이가 될 수 없는 건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누군가의 먹이가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미생물이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개구리든 곤충이든 누군가의 먹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식물의 열매를 먹고 또 뭐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생산한 누군가는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피드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우리 애가 만들고 버리는 이 것들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학 제품들에 의한 거고 그 화학 제품은 또 앞으로 가보면은 석유 등 화석 연료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의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규제하는 게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도 하고 우리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되게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에 의한 제품 생산이 아닌 자연계에 있는 제품을 가공해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